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은 분은 정의로운 삶에 대한 고민을 아주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 분이죠. 개그우먼 윤미숙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 오나 늘 기다리고 있는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살인, 강도, 절도, 성폭력, 우리 주변에서 범죄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가족의 안전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공포심을 느낍니다.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심을 가지는 것보다는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정의의 시간에서요, 예방범죄학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남대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 이 저서에서도 쭉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도 많은 이제 흉악 범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범죄자 가 얼마나 괴물스러운가, 얼마나 흉악한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범죄자 개인보다 이런 범죄가 만들어지는 사회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 환경에는 우리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다 주역이기도 하시고요. 예, 그럼요. 네. 예. 사실 범죄는 사실 타자화가 상당히 쉽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저 사람들은 격리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범죄라는 것을 오랫동안 사실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사실 겪으면서 개인의 문제이냐 집단과 사회의 문제이냐라는 것을 이 코로나 상황과 연동을 시켰을 때 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어느 정도 뭐 개인의 면역성이라든지 뭐 개인이 어떻게 뭐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 그리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방역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은 위험에 처했다 하더라도 사실 대처 능력과 실질적으로 노출된 그 환자 수를 확 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사실 범죄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발생할 수 있고 어느 사회나 겪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집단이 어떠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와 국가와 우리 모두의 역할을 좀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상황과 비교를 해주시니까 그냥 쏙쏙쏙 이해가 됩니다. 다행입니다. 네,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지금도 극명한 것이 나라별로 코로나 환자 숫자가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범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가장 좀 관심도 가고 걱정이 많은 것이 청소년 범죄입니다. 예. 청소년 시절부터 범죄에 노출되면서 이들이 제대로 교화되지 않으면 또 성인 범죄자가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많은 청소년 범죄자들이 사실 가정 환경의 어려움, 스스로가 아동학대 피해자가 된다든지 또는 학교폭력과 연루된다든지 방임된다든지 필요한 애정 관심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은, 같은 좀 불우한 환경인데 어떤 친구는 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또 어떤 친구는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의 차도 또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뭐 범죄학 강의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공 학생에게도 하고 그리고 일반 교양으로도 하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의 원인은 이런 게 있고요, 사회의 원인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많은
그런 반응 중에 하나가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하지만 쟤네들은 저런 걸 선택한 거기 때문에 쟤네들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부모님이나 그런 어른들을 만날 때 제가 사실 해드리는 말씀이 아 그렇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운이 좋았고 그렇게 성장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운을 모두가 다 갖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범죄의 원인은 사실 직접적으로 원인, 인과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실 요인들의 그런 확률의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사실 뭐 가정 환경이 불우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개인이 자라오면서 경험한 다양한 뭐 요인들이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사실 요인들을 체득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면 나중에 안 좋은 환경, 되게 이기심을 발동시켜야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되게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범죄, 일탈과 범죄자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이 이것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낮춰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거는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에 대한 제도의 개입, 그리고 학교에 대한 제도의 개입, 사회에 대한 제도의 개입을 통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른들의 관대함과 사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거 저 정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범죄라도 확실히 처벌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해요.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처벌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방금 그러니까 되게 좋은 표현을 하나 쓰셨는데 확실하게 처벌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처벌의 엄격성만 머릿속에 떠올리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벌이 처벌로서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처벌의 엄격성.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의 확신성, 모두 다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번째는 빨리 잡혀야 된다, 신속성이거든요. 근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은 안 잡혔을 때 소도둑이 되는 거고요. 확실하게 모두 다 바늘도둑일 때 잡히면 사실 소도둑이 되는 범죄자는 거의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잡을지를, 그러니까 처벌의 확신성을 높이는 것을 고민하는 사회여야지 사실 잡히지 않으면 엄격한 처벌도 무용지물이에요. 잡혀야지만 뭐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맞죠? 확신성이 없을 때 확실하게 잡혀야 되는 거 맞고요. 확실하게 잡힌다라고 하면 처벌의 엄격성을 논하기보다는 처벌의 내용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황민환 교수님은 그동안 범죄자들을 무척 많이 만나셨지 않습니까? 뭐 조금 만났습니다. 네,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근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은 그렇지 못하시고요. 범죄에 대해서 접하시는 건 주로 영화, 드라마 또는 짧은 뉴스 정도이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상당히 좀 과장되거나 왜곡된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범죄자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오히려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범죄를 검거하는 것도 힘들어질 텐데 직접 만나시고 연구해 보신 범죄자 그리고 우리가 범죄자에서 무엇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조금 짚어주실까요? 사실 모두 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지는 않고요. 잘못 알고 계신 것들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어쩌다 보니 범죄학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어떤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아야지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많이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이 무섭지 않아요 이거예요. 예, 근데 그 무섭지 않아요는 그 사람의 얼굴부터 그 사람의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을 나중에 또 만날까 봐 두렵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상식처럼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범죄자의 얼굴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사실 뭐 너무나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부터 사실 교도소 안에서 만나면은 다들 잘생겨 보이지는 않아요. 그 교도소 환경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험악한 분들이 있느냐. 또 그 교도소 안에서의 이제 그 교도소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법 집행기관의 권력을 사실 안고 만날 때는 사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두렵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과 관련돼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엄격한 처벌을 해서 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창피해야 되고 그러한 사회적 수치와 낙인을 받으면 범죄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범죄를 계속 이렇게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범죄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재범을 안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면 뭐 교도소에 와 있는 게 창피하거나 수치스럽거나 이런 얘기는 사실 안 나와요. 그들이 수치심이 없거나 뭐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이게 먹고 사는 게 너무나 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면 저는 재범을 안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창피함을 줘야 되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저 사람이 뭔가 느끼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런 감정은 사치. 오히려 정말 먹고 살게 해주는 게 그들에게는 범죄를 이제 안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창구라는 것이 컸고요. 사실 교도소에서의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의 그런 룰 이런 것들이 또 사실 범죄자들에게는 범죄를 하게끔도 하고 못하게끔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교도소 밖으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원치 않는 내용인데 교도소에서 직업 훈련이 정말 잘 돼 있어야 하고요. 그들이 정말 사회에 나와서 잘 녹아들어야지만 범죄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 환경은 어떨까요? 최근에 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얘기도 많고요. 가로등, CCTV 이런 좀 환경을 개선하면 범죄가 줄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소장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오늘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면 환경도 중요하죠. 환경도 중요합니다. 사실 범죄자들에게 가서 물어본 거죠. 이제 침입 절도를 하는 범죄자들에게 동일한 잠깐 예를 들면 어떤 집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칩니까? 라고 물었더니 침입 절도를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기 쉬운 집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누구네 집이 도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집에 현금이 많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집에 정말 들어갔던 그 절도 범죄자들은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노리고 다 알고 들어가는 범죄자도 있어요. 사실 고급 주택을 털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터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절도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침입 절도 범죄자들은 거의 한 90% 정도가 좀도둑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가다가 문이 열려 있으면 일단 들어가고 보는 거죠. 일단 들어가고 보고 있음 땡큐 없음 말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문단속을 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그 되게 재밌는 이제 상황을 이제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만약에 상가를 당신이 털라고 한다. 상가를 털라고 하는데 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 없는데 A 상가는 불이 켜져 있고 B 상가는 불이 다 꺼져 있다. 너는 어디 가서 털래?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면 다 불 꺼진 데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어차피 A도 불이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것도 확실하고 다 명확한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붙잡힐까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매력적인 뭔가 타겟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범죄자들은 늘 잡히냐 안 잡히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잡히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그러한 노력들은 사실 필요한 사회적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조금 예산이 넉넉한 지자체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오히려 취약하고 이런 지자체들은 오히려 범죄에 더 많은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체 예산으로 또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범죄 문제에 있어서도 형사정책에 있어서도 좀 극과 극 양극화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네. CCTV의 경우에 뭐 그러한 환경적 요소로 잘 활용되면 좋긴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리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CCTV에 촬영된 영상 그것이 어떻게 잘못 오용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많거든요. 네. CCTV가 가지고 있는 그 양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CCTV 가지고 있는 양면. 근데 우리는 CCTV를 이야기를 할 때 늘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처럼 범죄 예방 기능도 하고 있는데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정말 CCTV가 태생적으로 범죄 예방 기능만 수행을 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소장님께서 공부하셨던 영국에서 이제 CCTV를 국가적으로 이제 도입을 할 때 범죄 예방이라는 모토를 되게 많이 내세워서 했어요. 근데 현대 우리 사회에서 이제 CCTV의 기능을 보면 이게 단순히 범죄 예방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쟁을 해결하는 사실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CCTV를 그냥 단순히 범죄 예방과 사생활 침해 문제로만 양분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 수집된 정보를 분절하는가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CCTV도 그렇고, 그러니까 CCTV가 도처에 널려 있다라고 하면 의도하지 않아도 내 정보가 연결이 되면 나의 정보가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데 사실 국가나 이제 제도, 국가의 제도나 이제 사회 인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수집된 개인 정보들을 분절하고 파쇄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교육을 충분히 한다면 저는 이 CCTV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말 긍정적인 기능을 좀 더 극대화하면서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나 그러한 논의를 이렇게 그러한 뭔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이전부터 안 된다 사생활 보호 요인이 있다라고만 하지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좀 고민과 또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가 범죄 얘기를 하다 보면 늘 낯선 사람이 갑자기 막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요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데 실제로 보면은 가장 많은 범죄가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 내 폭력도 그렇고 성폭력도 그렇고 아동학대, 노인학대 그들 중에 상당수는 또 제대로 신고도 되지 않아서 암수범죄로 남겨져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범죄들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숨어있는 범죄들 실상이 도대체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또 변화와 또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사실 암수범죄를 제가 추정하는 능력은 없죠. 사실 암수범죄를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아주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데이트 폭력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2008년부터 논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한국과 이제 미국의 비교 연구를 조금 해본 거였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념이 전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제 미국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노출된 그 데이트 폭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이제 비교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느 한 나라에서는 그걸 계속 범죄라고 인식을 시키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사회 그 전혀 개념조차도 없는 나라에서 지금 행위가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제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어떠한 차이가 발생할까였는데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계십니까? 라고는 묻지 않고 다양한 폭력의 유형을 물으면서 이런 것들을 너의 연인에게 과거 연인에게 당한 적이 있는지 당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교육을 했던 국가의 학생들과 전혀 교육 개념이 없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당했던 그 비율이 상당히 많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한
심리적 폭력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의 한 50% 이상이 늘상 당하고 있었고요. 신체적 폭력은 30% 정도가 사실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동서양 비슷한 수치였다라는 것이 좀 놀라웠었죠. 네. 근데 실제로 공식 통계 속에 들어간 건 큰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도 부재하고 그렇죠. 인식도 상대 민감도 자체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이제 데이트 폭력의 개념이 이제 많이 높아졌고 사람들이 저거는 데이트 폭력이고 저건 되게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뉴스에 나오는 데이트 폭력의 사례들은 상당히 하드코어예요. 극단적이죠. 완전 네. 극단적인 네. 거예요. 근데 데이트 폭력은 꼭 그런 것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경미한 폭력을 당하는 이제 데이트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나도 신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주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난 저 정도는 아닌데 무슨 신고를 해? 라고 하니까 되게 경미한 이런 폭력들은 많이 신고가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격차가 심하죠. 지금 이제 데이트 폭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 주변에 지인이 실제로 최근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데이트 폭력을 저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라고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그 사람한테 이제 맞기도 하고 무서워서 고소를 할까 이제 고민도 했지만 사실 응징을 할까봐도 무섭고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잘해준 게 있는데 내가 괜히 신고했다가 오히려 일만 더 크게 벌리는 게 아닌가? 막 이 생각에 그냥 주저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본인이 이제 놓여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분이 그 상대자가 매일매일 때리는 건 아니거든요. 때릴 때도 있고 잘해줄 때도 많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또 화해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늘상 그 공포의 상황이 늘 매일매일 조정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데이트 폭력이 아닐 수도 있고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 피해자들이 놓인 상황을 보면 폭력은 늘상 순환하는 게 모든 데이트 폭력에서 발생하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갈등이 발생을 하고 폭력이 사용이 되고 그거를 또 화해를 해서 또 풀어나가고 하지만 가해자랑 피해자는 그 폭력 상황을 두고 사실 해석하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 메시지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다른 거죠. 피해자는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다음엔 때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어떤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해자는 내가 이렇게까지 두들겨 팼으니까 다음부터 나를 열받게 하는 일은 없겠지? 라고 그 상황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열을 받으면 또다시 폭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에 사실 속으면 안 되고 사실 늘상 폭력은 순환을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그 전형적인 그 데이트 폭력에 지금 갇혀 있구나라고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데이트 폭력이긴 하지만 폭력이거든요. 근데 폭력의 본질은 폭력 범죄의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권력이 센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약한 사람에게 힘이 세져라, 너가 뭐 호신술을 배워서 세져라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이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계속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힘을 합쳐야 돼요. 지인들도 합쳐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를 해서 공권력까지 피해자를 돌봐주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줘야지만 그것을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렵지만 신고를 안 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신고를 한다고 해서 꼭 해결된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안 하면 더 위험해져요. 근데 되게 후환이 두려워서 괜히 그냥 걸고부스를 만드는 게 아닐까? 그렇게 당사자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괜히 신고했다가 정말 나한테 응징을 하고 혹시나 이제 경찰이나 이제 없을 때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되게 두렵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 해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할지. 일단 가장 본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안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많이 알려야 되고요. 많이 알리는 것은 소문을 낸다라는 그 본질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포진시켜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폭력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세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꼭 전달해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폭력을 당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관계가 좋아지면 잊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는 그 나에게 발생한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기 쓰듯이 쓰는데 매우 객관적인 것들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런 타격이 얼마나 큰지까지 소상히 적어 놓으면 사실 그것이 반복될 때 다시 한번 꺼내 읽어보면 내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록을 하시고 주변인에게 알리고 사실 신고를 통해서 더 위험해지는 것을 막아야 될 거예요. 사실 경찰에게 신고를 한다라고 해서 모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고 우려하신 것처럼 보복의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안타깝지만 우리 경찰이 좀 더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법이 조금 더 우리의 삶 가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좀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토킹 행위 처벌법도 입법이 되고 경찰의 어떤 정책도 많이 변화가 돼서 신고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 신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현장에 간 경찰이 이전에는 이게 경범죄라서 안 돼요. 오히려 한 대 맞았으면 저희가 폭력범죄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뭘 가지고 갔으면 뭐 절도나 뭐 이렇게 점유물 이탈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기물파손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처벌해 줄 수 있지만 지금 뭐 근거법이 없어요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경찰이 현장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진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우려스럽고 조금 경찰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는 그렇다면 그 현장에 가서 민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사실 데이트 폭력 가해자 중에 남자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성 간에 일어나는 폭력도 상당히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마치도 뭐 젠더 이슈인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대결인 것처럼 이렇게 좀 이야기되는 것도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데이트 폭력의 이러한 뭐 일반성 그리고 남성 피해자의 문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되게 우려를 가지고 늘 이렇게 지켜봤던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통계치를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은 여성이 조금 더 많이 당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성 가해자들은 남성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이고 언어적 폭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예계에서 터진 뭐 배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 폭력, 사람들은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냥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의 교과서적인 행위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늘 피해자고 이렇게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이고 심리적인 폭력도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많은 가정폭력도 그렇고 데이트 폭력을 이제 상담센터나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여성화되어 있어요. 여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남성 피해자들이 접근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남성이 그런 피해를 좀 호소를 하면 남자가 뭘 그런 걸 가지고서 그냥 뭐 넘겨라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젠더와 상관없이 좀 민감해져야 할 것이고 그런 보호시설이라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도 조금 더 뭐라 그랬나 젠더 뉴트럴하게 네, 성중립화 성중립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또 학교 폭력 아니겠습니까? 학교 폭력에 있어서 과연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이제 피해자나 혹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들으시고는 강하게 처벌해야지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일반적인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처벌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또 그 가해 학생이 더 커다란 범죄자가 되거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또 처벌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회복되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예방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학교 폭력의 처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그 논리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가해자가 처벌받는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회복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가해자가 처벌받는다라고 해서 피해자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뭐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떠한 표현을 쓰냐 하면요. 저 다 합의했거든요. 다 돈 줬어요. 저 다 이미 처벌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피해자한테 더 이상 미안한 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처벌만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해자들의 그런 더 끔찍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사실 그런 피해 회복에 신경 쓰는 학교 폭력의 처벌의 내용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범죄학 분야에서 아주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생애주기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한 인생 시점을 딱 집어서 제가 상당히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기를 놓고. 근데 우리가 많은 범죄자들의 삶을 쭉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문제를 많이 저질렀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뭔가 삶의 어떤 긍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성이 다 이렇게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성이 떨어지는 그 이벤트가, 그 사건이 강하게 처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이러면서 그냥 사회에서 적응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나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잃으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갈 때 사실 그 범죄성이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강력한 처벌을 하면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잃을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주도록 기회를 줘야지만 그 청소년기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범죄 성향이 억제된다라는 큰 그림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분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국가가 관리해야 할 청소년들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청소년들은 10대 이전에 너무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너무나 잔인한 동물학대나 이제 살아있는 생명에게 잔인한 행위를 하는 애들은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국가가 강력하게 밀접 관찰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 이제 학교폭력 가해자라든지 청소년 범죄자들 동일한 시각에서 이렇게 보시지 않고 약간 두 집단으로 좀 나눠서, 이게 되게 어렵기는 합니다만 두 집단으로 나눠서 기회를 줘야 할 집단과 조금 더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밀접하게 관리를 해야 할 대상들을 좀 분리해서 제도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을 만드는 제도는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 혹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과 관련된 철학, 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을까? 네. 예를 들어 가해자에 대한 부분도 우선은 공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부터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처벌만이 능사냐, 교도소에 격리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럼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총체적 난국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 무엇이 문제이며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나가야 될까요? 너무 큰 질문이긴 한데. 너무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큰 질문이라서. 그래도 현장에서 많이 피부로 느끼실 거 아니겠어요? 범죄 문제에 막 그 연구를 하시다 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초반에 이제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처럼 형사사법에, 그러니까 지금은 형사사법 이 시스템 자체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약간 쉬프트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네. 제가 초반에 연구를 할 때는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 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과연 공정한가?
이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췄었어요. 근데 네. 그 안에서도 불합리성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셋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럼 정말 다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살펴봤는데 절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갖게 됐고 침묵할수록 힘이 없을수록 사실 형량은 더 세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범죄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법원까지 간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라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사실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힘이 있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 빠져나가고 맨 끝에 남는 사람이 처벌을 이제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앞에 빠져나간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그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지는 것 같아서 이거 형사사법 시스템이 태생적으로 법이라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사실 저는 정의와 평등을 지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법이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어느 죄만 강하게 처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죠. 예. 사실 그 안에의 공정함과 정의로움, 그 평등함에 대해서도 조금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계속 보잖아요. 여기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 더 사실 학자들의 몫이기도 하고 입법자들의 역할이기도 한데 좀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많은 경험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시민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져야 할 의무도 있고요.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얘기 쭉 듣다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기는데, 교수님은 왜 범죄를 공부를 하셨는지 사실 네. 문득 왜 이렇게 범죄를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까 싶거든요. 네. 뭐 특별한 이런 계기? 이야기는 소장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네. 너무나 부끄러운데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선택은 자기 안에 그냥 본질적인 관심을 따라가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건축, 토목 이런 쪽에 일을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설계도면을 상당히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그냥 건축가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건축가가 돼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이제 기자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기자들인데 사춘기가 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막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의 저 목소리, 그러니까 저 내용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목소리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뭔가 힘이 없는 사람들의 확성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나 신방과에 가서 기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가면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 전공에 실망을 해요. 저도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그럼 내가 막연하게 찾고 있었던 그 전공은 뭘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학교의 거의 모든 전공을 다 들어보면서 사실 저는 사회학 쪽에 좀 빠지게 된 거예요. 사회학 쪽에 좀 빠지게 되면서 뭐 일탈, 그리고 사회 구조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맹랑하게 범죄자가 정말 약자인 것 같아.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예. 잘못은 했겠지만 너무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하지 사실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 저 사람에게 아무도 마이크를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범죄를 좀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 사회에 저런 사람들이 계속 양산이 될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공부하면 좀 똑똑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런 걸 제대로 설명해주는 이렇게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하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 길을 가면 좀 더 난 똑똑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정말 막연한 아이디얼리스트, 이상주의자적 시각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정말 범죄학은 제 삶을 많이 바꿔놨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건방지고 차가운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범죄학을 통해서 많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관대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늘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기에 예, 그리고 늘 이렇게 살피면서 살아야 되고 사회에 부족한 것들을 메꾸면서 뭔가 위험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공사장 같은 데서도 뭐 보호장치를 많이 해놓으면 사고도 많이 줄잖아요. 범죄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에 보호장치가 많으면 사실 그 상황이 딱 있다 하더라도 보호가 많이 되는데 그냥 개인들한테 맨땅으로 마주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잔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범죄자가 가장 약자라는 엉뚱한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범죄자에 대해서 또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면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과 그런 노력들이 유학을 거쳐 이제 범죄학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도소 안에 있는 범죄자들을 만나셨어요. 이야기도 들어보셨고요. 그때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와 그런 이야기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그런 인터뷰가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약자라고 생각을 제가 정말 맹랑하게 하고서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교도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실 범죄자들과 마주하면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단 범죄자가 최대 약자라고 생각했던 저의 그 과거는 부정하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여전히 약자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범죄라는 속성이 강자를 향하지 않거든요. 범죄라는 게 늘 약자를 향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과연 약자인가? 라는 약자를 괴롭혀서 나의 이익을 이렇게 탐하는 사람들이 과연 약자인가? 라는 생각에서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은 했는데 취약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생각은 높아서 취약한 그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사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교도소에 가서 뭐 범죄자들 면담도 하고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가장 강력한 사건을 만나봤어요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살인범죄자도 만나고 편지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사실 제 삶에 가장 밀착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큰 사건의 가해자들도 만나보고 막 뉴스를 장식한 사람들도 만나보곤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런 사건이었구나 까지만 됐지 정말 예를 들면 바바리맨이요. 네. 공연음란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강도, 살인, 강간, 뭐 성폭력 범죄자들 많이 만나지만 오히려 이런 경미한 사건의 사람들을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간 범죄자라고 알고서 반복된 강간 성범죄자 기록을 가지고서 면담을 이렇게 하러 갔는데 사건을 쭉 봤는데 강제추행과 강간은 한두 건밖에 없고 대부분이 다 공연음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노출증 환자인 거. 저 거기서 정말 많은 질문을 퍼부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삶에 가장 가깝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들 아니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노출을 합니까? 어떤 피해자가 제일 싫습니까?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 밀착형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런 노출 행위를 하세요? 안 창피하세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안 창피해요. 그럼 어떻게 다 그렇게까지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청소년기부터 삶을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행청소년으로 살았고 이제 음란하고 막 이런 생활들을 즐겼고 더 이상 이제 이성과의 그냥 평범한 관계에서는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관계 그 지경에 이르렀고 처음에는 성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노출을 하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풀면은 그 행위를 하러 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알던 바랑 상당히 다르구나. 그러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교육받는 거,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여자들끼리 하는 내용 중에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피해자가 제일 싫어요? 어떤 피해자가 뭐 제일 뭐 그래요? 이런 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너무나 교과서적인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주로 제 이상형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데요. 제일 싫은 피해자는 거기서 소리치거나 신고한 여자가 제일 싫어요. 그럼 어떤 피해자가 제일 만만합니까? 라고 사실 물었더니 그냥 보고 끔찍 놀라고 그냥 아무런 리액션이 없이 가는 사람이 제일 사실 편하다는 거예요, 상대하기가. 그래서 왜 그럴까요? 했더니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교과서적인데 잡히냐 안 잡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강력범죄자들보다도 제 뇌리는 강하게 박혔고 아, 누군 그래 잡히냐 안 잡히냐가 제일 중요한 거구나. 정말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신고가 나의 무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혹시 다 하지 못하신 말씀 있으시거나 대한민국의 범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께서 꼭 좀 아셨으면 또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신문에 기고를 하나 했어요.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사실 컬럼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제 초등학교 3학년 조카에게 그것을 읽어보고 그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의견을 달라고 했어요.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그 3학년짜리 조카가 이모 이거는 뭐 어떤 범죄 같아. 뭐 경찰이 뭘 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근데 우리는 스토킹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생인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교육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나도 안 할 수 있고 내 친구도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범죄에 대해서는 회피하려 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범죄 사건을 접합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해 치를 떨고요. 범죄자에게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본 결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구나. 범죄를 막고 예방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이 처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혹은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질병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방역과 검역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듯이 범죄 문제 역시 우리는 많은 고민과 협력과 연구와 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박미랑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더 공정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함께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